생산 경제는 이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순수 교환 경제 우리가 앞서 봤던 순수 교환 경제에서는 인다우먼트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얼마만큼 소비할 수 있는지 전체 공급량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할 수 있는 사과의 양과 소비할 수 있는 무화과 잎의 양은 이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졌는지 뭐 노동 투입이든 자본 투입량을 늘렸을 때 생산량이 늘어나고 혹은 뭐 정반대의 경우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자, 만일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인풋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사과와 무화과 잎을 생산할 수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산 요소, 우리가 생산 요소를 깊이 있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노동, 자본과 같은 인풋을, 그러니까 인풋이 어떻게 노동과 자본과 같은 투입 요소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사과와 무화과 잎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어진 인풋을 잘 활용해서 두 개의 재화인 애플과 fig leaves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제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생산량이 변할 수 있다 정도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생산 요소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생산에 더 많은 인풋을 투입한다면 노동 혹은 자본을 투입한다면 당연히 사과 생산은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무화과 잎에 투입되는 노동이나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화과 잎의 생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무화과 잎 생산에 더 많은 요소를 투입한다면 당연히 무화과 잎의 생산을 늘릴 수는 있지만 사과 생산에 투입되던 인풋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과 생산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면 낭비하지 않고 있다면 뭐 놀고 있는 노동이나 놀고 있는 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이들링 하고 있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쪽 그러니까 사과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뽑아내서 fig leaves 생산에 투입하면 당연히 사과 생산량은 줄어들고 투입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한 재화인 무화과 잎의 생산량은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전제하고 당연히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충 관계, 하나의 생산을 늘리면 다른 생산은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충 관계, 트레이드오프를 잘 보여주는 생산의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산 가능 곡선, 뭐 혹은 생산 가능 경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Production Possibility Curve라고 부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사과의 생산량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다시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하나의 재화 생산량이 주어졌을 때 또 다른 재화를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투입 요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때 낭비되고 있는 노동이나 자본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과의 생산량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최대한 생산해낼 수 있는 무화과 잎은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이죠.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왼쪽에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사과의 생산량을 표시를 했고 세로축에 무화과 잎의 생산량을 표시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입 요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노동 혹은 자본이 사과 생산에 투입되고 얼마만큼의 노동 자본이 무화과 잎 생산에 투입되는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고 우리의 취지와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생산점이 있죠. XW와 요 점과 이제 요 점 두 개 생산 가능 곡선상의 이제 두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사과 생산량이 X만큼 주어져 있다. 사과를 X만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생산해 낼 수 있는 무화과 잎은 바로 W만큼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과의 생산량이 G로 주어져 있을 때 최대한 생산해 낼 수 있는 이제 무화과 잎의 생산량이 Y다 라고 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 생산 가능 경계고요. 프론티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리소스를, 인풋을, 투입 요소를 다 투입하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아이들한 인풋이 존재한다든가 그 유휴 설비, 유휴 노동, 그 실업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공장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든가 그렇다면 어떤 인풋들이 이제 생산 활동에 투입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산 가능 곡선 아래에 있는 점들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 바깥쪽에 있는 점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도달 불가능한 점이에요. 도달 불가능한 점입니다. 그래서 not attainable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노동, 주어진 자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과를 X만큼 생산할 때 최대 생산할 수 있는 무화과 잎의 양이 W란 말이에요. 그거 이상은 선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들은 놀고 있는 인풋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인풋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 바깥쪽에 있는 점들은 이제 도달 불가능한 점들입니다. 제가 X로 표시한 점들은 이제 도달할 수 없는 점들이에요.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과 생산량을 X에서 G로 XG만큼 늘릴 때 그렇죠? X에서 G로 XG만큼 늘릴 때 반드시 또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줄여야 합니다. 또 다른 무화과 잎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서 사과 생산량을 더 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보여주는 트레이드오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X에서 G로 늘릴 때 반드시 무화과 잎의 생산량을 W에서 Y로 줄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해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한계 전환율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이라고 해서 MRT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계 전환율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사과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무화과 잎을 포기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X에서 G가 한 단위는 아니겠지만 X에서 G만큼 사과 생산량을 늘려줄 때 반드시 무화과 잎의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Y만큼 반드시 무화과 잎의 생산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 관계를 표현한 것이 바로 MRT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 생산량의 변화가 G-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화과 잎의 생산량의 변화가 W가 더 큰 거니까 W-Y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사과 생산량의 변화분 분의 무화과 잎 생산량의 변화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겠죠. 이게 바로 이제 MR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개념은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렇죠? 이 왼쪽 이그젬플에서의 MRT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G-X가 사과 생산량의 변화분이 될 것이고 W-Y가 바로 무화과 생산량의 변화분이 되겠죠. 당연히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를 늘려줄 때 다른 하나가 줄어드니까 MRT는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인데 제가 MRS에서도 얘기했듯이 대체로 이제 절대값을 취해서 양수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MRT나 MRS 같은 것들이 원래는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혹시 나중에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조금 이론적인 과목을 수강하실 때. 그래서 MRT는 바로 사과를 하나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이제 무화과 잎의 개수라고 할 수 있겠죠.
사과 하나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무화과잎의 개수. 그래서 델타 사과분의 델타 무화과잎, 사과 생산량이라는 뜻입니다. 사과 생산량의 변화분 분의 무화과잎 생산량의 변화분이라고 이제 정의하죠. 뭐 마이너스 9를 쓰기도 했고 그냥 여기서 YW는 그냥 YW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기호긴 한데 뭐 선분의 길이죠, 그렇죠? 예. Y에서 W 사이의 길이입니다. YW는 Y와 W 사이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뭐 W-Y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xg도 x와 y 사이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g-x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xg만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이제 무화과 잎의 양이 바로 wy 혹은 w-y가 될 것이고 이제 한계 비용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X에서 G만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무화과 잎이 WY란 말이에요. 자, 이게 사과 생산에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무화과 잎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사과 생산에 따른 한계 비용입니다. 사과 생산의 한계 비용을 이제 우리가 WY라고 쓸 수 있고 반대로 무화과 잎을 이제 거꾸로 가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과를 G만큼 생산하다가 X만큼 생산량을 줄이는 X로 생산량을 줄이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무화과 잎의 생산량이 Y였었는데 그 생산량을 W까지 늘리는 거잖아요. 무화과 잎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사과의 생산량을 줄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줄어드는 사과의 생산량이 얼마만큼이냐면 정확히 G-X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화과 잎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사과의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하는 사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부를 수 있냐면 무화과 잎 생산의 한계 비용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XG가 바로 무화과 잎 생산의 한계 비용, marginal cost F라고 썼습니다. fig leaves의 F예요. 그 다음에 이제 WY는 사과 생산에 따른 한계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뭐라 그랬었냐면 MRT는 사과 생산량 분의 무화과 잎 생산량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생산 가능 곡선상의 어떤 점에서 우리가 MRT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MRT는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의 MRT를 측정하는 경우와 접선의 기울기로 측정을 하겠죠. 여기서 MRT를 측정하는 경우 그래서 MRT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더 스티프하고 여기는 더 플랫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MRT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이그젬플의 왼쪽 그림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두 점 비교적 많이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에서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미분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해서 곡선상의 이제 한 점의 기울기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MRT는 사과 생산량 분의 포기해야 되는 무화과 잎의 생산량이라고 이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계 비용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MRT를 한계 비용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XG 대신에 이건 XG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잎 생산에 따른 포기해야 되는 사과의 양이기 때문에 이제 분모의 XG 대신 무화과 잎의 한계 비용인 MCF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YW는 사과 생산에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무화과 잎이 될 테니까 이건 사과 생산의 한계 비용인 marginal cost of apple이라고 할 수 있겠죠. apples. 그래서 MRT는 이렇게 한계 비용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RT는 한계 비용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제2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때 우리가 여기서
그 한계 변환율, 한계 전환율, 마지노 레이트 오브 트랜스포메이션을 한계 비용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그때 가서 또 잠깐 이용하려고 해요. 한계 비용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에즈워스 박스 안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점을 우리가 생각했었고, 그 점은 어떤 점이었냐면 애덤과 이브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접점이었었어요.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한다면 그 점은 이제 파레토 이피션트한 자원 배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순수 교환 경제에서 했던 얘기고, 순수 교환 경제에서 그러니까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소비할 수 있는 사과의 양과 소비할 수 있는 전체 무화과잎의 양이 주어져 있다고 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 갖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순수 교환 경제 섹션에서 했던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생산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커브를 이용해서 이제 생산에 대한 개념까지 도입한 것이죠. MRSA는 MRSB와 같다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순수 교환 경제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한 동영상에서는 이제 생산 경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덤과 이브의 주관적 교환 비율은 파레토 이피션트한 얼로케이션에서는 이제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지금 이제 생산 경제에서 새롭게 제가 소개한 개념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었었어요. 자, 이제 생산 가능 곡선상의 어떤 기울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RT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MRT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과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무화과 잎의 양이에요. 자, 이제 생산 경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어떤 효율성 조건, 산출량 효율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것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고 설명은 추가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앞서 봤던 애덤과 이브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건 순수 교환 경제에서 봤던 일종의 효율성 조건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생산 경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생산과 배분이죠. 두 사람이 얼마만큼 나누어 가질 것인가, 순수 교환 경제에서 봤던 이제 그 두 가지 개념을 서로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선 여기 효율성 조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수 교환 경제에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슬라이드로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서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접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점에서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 조건이 되는 거예요. 순수 교환 경제에서의 효율성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A이면 B다. 뭐 이건 E죠. 죄송합니다. A이면 E다. B다. 그러니까 A가 성립하면 B도 성립한다. 이런 이제 논리식을 우리가 명제, 스테인먼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B가 A를 임플라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A이면 B다라고 하는 말과 B이면 A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동치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제 좀 논리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효율적일 때 이게 성립하는 것이지,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진다, MRS가 같아진다는 것이지, 이 두 사람의 MRS가 같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죠. 파레토 이피션트한 얼로케이션이라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면
이게 명제 statement A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것입니다. 애덤의 MRS와 이브의 MRS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이브의 MRS와 애덤의 MRS가 같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이제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고, 이제 여기에 생산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소개했고, MRT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관찰해야 되냐면, 이제 바로 MRT와 MRS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MRS는 당연히 두 사람의 MRS도 같아져야 될 거예요. 이브와 애덤의 MRS도 같아져야 되고, 이게 다시 MRT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는 조건은 바로 MRT와 사람들의 MRS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not alway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생산 경제에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순수 교환 경제에서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효율성 조건을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증명을 하는 그 분야이기도 해요. 이 이제 웰페어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제 생각엔 굉장히 이렇게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적인 능력도 좀 탁월해야 되고, 증명도 많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했던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웰페어 이코노믹스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론 경제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잘하는 분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웰페어 이코노믹스와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거시경제학이 이제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미시경제학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는 하나의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후생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시경제학과 무관한 또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이렇게 접점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여러분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안 배우셨을 수도 있는 일반 균형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웰페어 이코노믹스가 바로 중요한 이제 접점 가운데 하나죠. 뭐 사실 거시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의 내용들을 많이 이용하기는 하는데, 뭐 중요한 접점 가운데 인터섹션 가운데 하나가 이제 후생경제학, 뭐 일반균형 이런 거죠.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효율성 조건. 자, 만일 산출량 효율성 조건이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보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생산 경제에서 이 효율성 조건이 어떻게 성립해야 되는지,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성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애덤의 케이스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효율성 조건이 뭐였냐면 한계 전환율 MRT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 구성원 가운데 하나인 애덤의 케이스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MRS A와 같아져야 한다는 거였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생산 경제에서 새로 들어온 개념이 MRT니까요. 한계 전환율이니까 한계 전환율하고 MRS 사이의 관계만 한번 생각해 보죠.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시간이 애매하기만 하지만 요거까지 하고 제가 다음 강의는 조금 짧게 하도록. 그게 또 안 좋죠. 시간 맞춰서 매번 강의 시간 맞춰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 후생경제학, 생산경제에서의 이제 효율성 조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이제
계속해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제2정리,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